이건 피지컬 AI에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젠슨항이 왜 이렇게 계속 오냐.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삼성 SDS랑 LG CNS랑 네이버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공급할 회사는 전 세계에 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AI 찐 수혜주다.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코스피가 안 꺾이고 망가잖아요. 그럼 더 갈 수도 있어요.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올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또 이제 어려운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신드롬이 불고 있습니다. 신이 내려오신다고. 미국 갔다가 저기 타이완 갔다가 한국으로 오시는 신이 있다면서요. IT의 신 저기 젠슨왕이라고 네. 황 사장님 언제 오느냐 어딜 가느냐 누굴 만나느냐 지금 뭐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 깐부 동맹 맺고 그러니까 그때 찍어준 거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랑 찍어줬어요. 현대차를 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습 효과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그 학습 효과가 크게 막 발현되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때 현대차는 그 깐부 동맹 할 때 주가 안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다음 날 급등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다음 날 10% 급등하고 그리고 또 흐지부지 됐어요. 주가 질질 이제 빌빌 거립니다. 그러다 CES에서 날라가요. 연초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후에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너무 현대차 강렬하게 올랐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젠슨항이 그냥 온 거 아니다. LG전자 왜 만나겠냐? 네이버 왜 만날까? 이거에 대한 이제 뭐 확대 해석도 있지만 한국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되게 의미부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젠슨항 CEO가 그동안 한국에 거의 안 왔잖아요. 안 오다가 지난번 깐부치킨 그 에이펙 때 예. 그 전까진 사실 거의 안 예. 왔었어요. 안 왔다가 지금 7개월 만에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대만 그 컴퓨텍스 행사 갔다가 한국 안 오고 그냥 갔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한국 자주 오려고 하지? 그 젠슨항만 그런 게 아니라 리사스도 왔다 갔죠. 세말트만 작년에 왔다 갔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일단 표면적으로는 젠슨항이 지금 이번에 간다는 데가 물론 뭐 SK나 이재용 회장 만날 수도 있지만 거기는 뭐 늘 만나던 데니까 네. 좀 새로운 데가 LG전자,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신문 기사에 대서특필 되니까 둘 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로봇 사업을 해요. 이게 잘 눈에 띄진 않는데 둘 다 피지컬 AI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지금 이번에 차기 프로젝트가 피지컬 AI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 젠슨항 따님이 오셔가지고 서울대에서 강연도 하고 그때 LG전자 사장도 만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그 연결고리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뭔가 로봇 사업 파트너로서 뭔가 네이버나 LG전자가 큰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붙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주가에 반영돼서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올랐다면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여전히 로드맵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로봇 사업으로 28년도에 양산해서 공장이 어떻게 놓고 동영상도 계속 공개해 주잖아요. 되게 좋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발전하는 모습 우리가 볼 맞아요.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LG전자는 사실 그런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요. CS2016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가정용 로봇 그거 공개했지만 사실은 가정용 로봇이 그게 완성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그냥 완전한 휴머노이드도 아니에요. 네네. 그죠? 거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그걸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젠슨항 딸이 왔다 가고 LG전자 이번에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돼서 뭔가 이제 큰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그 제가 LG전자 그때 좀 분석해 봤을 때는 28년도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로봇을 일단 이름이 클로이드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거를 아마 이제 양산을 할 걸로 지금 예상되는데 다만 저는 로봇을 본다면 제가 좀 LG전자 주주분들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대차 그룹이 더 낫지 않나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용 로봇은 되게 난이도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잖아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맥스는. 그렇죠. 공장은 되게 규격화돼 있어서 로봇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딱 맞춰진 그 공간을 그대로 이동하면 되고. 그렇죠. 반복하고. 네, 반복하고.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근데 가정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어떤 정말 처음 오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와도. 돌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규격화가 안 돼요. 가정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가정용 로봇이 투입이 됐을 때, 휴머노이드가 만약에 투입이 됐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뭐 갑자기 강아지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로봇 상용화 중에서 가정용은 좀 늦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걸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LG전자가 좀 이틀째 상한가가 왔거든요. 네. 10만 원 하던 회사 거의 아니 LG전자 이틀 연속 상치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야 이거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 생각을 삼성전자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처럼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이제 펀더멘털로 증명이 되는 그럼요. 건데 LG전자가 됐건 네이버가 됐든 뭐 여러 기타 등등 뭐 특정 종목을 뭐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으로 앞서가는 건 사실 이게 뭐 나중에 뉴스에 나왔을 때 뭐 이렇게 뭐 세론이 나왔다. 세론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거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 영역 같아요. 뭐 추격은 절대 하지 마시고. 혹은 뭐 이제 또 모멘텀 플레이 잘 하시는 예, 분들의 영역. 짧게 하시면 되는데, 다만 지금 뒤늦게 좀 투자는 조심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저도 그 생각까지 못 했는데, 오늘 그 메리츠증권의 황수욱 연구원님이 쓰신 보고서는 내용이 좀 달랐어요. 우린 다 로봇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젠슨왕, 예. 피지컬 AI. 예. 그걸 그 너머를 보라는 거죠. 이건 피지컬 AI에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젠슨왕이 왜 이렇게 계속 오냐.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AI 한마디로 인프라 그쵸, 거점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도 그렇죠. 현대차가 엔비디아로부터 GPU 공급받기로 했잖아요. 그런 좀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 GPU 받아서 AI 데이터 그렇죠. 센터 온다는 거는 결국 한국을 하나의 AI 소버린 AI라고 그러죠. 국가가 주도하는 네. 요거의 거점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들려서 가는 이유도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피지컬 AI도 있지만 그건 좀 작은 부분 같고 한마디로 한국에서 뭔가 엔비디아 하는 사업이 그거죠. AI 인프라 공급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AI 팩토리. 그 거점으로 한국을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 역할도 할 수도 있고, 예. 이미 고객사도 있고,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 회사 2개나 큰 거 딱 있고, 피지컬 AI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운영하는 기업들. 그래서 저는 삼성 SDS랑 LG CNS랑 네이버 공통점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다. 아하. 운영해요, 실제. 그렇죠. 이 기업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의견도 일명, 그러니까 로봇만 볼지 말자. 로봇 위에 데이터 센터랑 관련된 뭔가 이슈가 좀 나오지 않겠냐. 명확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3일 동안 방한해서 한번 로봇 말고도 젠슨왕이 어떤 좀 의사를 피력하고 가는지, 누굴 정확히 만나서 뭘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볼 필요 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너무 로봇만 보니까 그걸 벗어나서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된 AI 생태계 전반으로. 예. 그러면 인프라. 네이버나 삼성 SDS나 그 LG CNS 주가 급등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만약 그게 맞다면.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오니까 온다고. 한번 그럼 주말까지니까 네. 주말까지 한번 보고 다음 주에 한번 판단을 내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템포 쉬고 펀더멘털을 보는 측면에서 네. 그렇죠. 이게 또 모멘텀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뭐 뉴스에 뭐 팔아라 뭐 이거 세론 나오는 게 언제 어떻게 네. 주가가 움직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구분해 보려고 하거든요. 젠슨 황이 와서 도와줘라고 하는 회사랑 우리나라 회사가 젠슨 황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회사랑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어느 쪽이 더 장기 투자에 적합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다. 왜냐면 오늘 그죠. 저희 막내 PD가 물어보길래 젠슨 황 온다는데 지금 이거 사요? 사야 돼요? 사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게 판단의 기준이 또 있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뭐 제 개인적인 답은 네. 당연히 뭐 젠슨왕이 필요로 하는 곳이 승자가 되겠죠. 네. 될 텐데 거기 대표적인 건 뭐 다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죠.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현대차 그룹 같아요. 왜냐하면 젠슨왕은 현대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데이터가 없어요.
젠슨항. 피지컬 AI는 물리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엔비디아 단점은 가상 데이터만 있어요. 직접 그 현장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직접 데이터가 있잖아요. 공장이 이제 있으니까. 별도로 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많이 공급할 회사는 전 세계에 현대차 그룹밖에 없어요. 그렇죠. 벤츠가 할 수는 없어요. 벤츠랑 같이 하잖아요. 알파마요. 네네네. 근데 벤츠는 너무 규모가 작잖아요. 그게 브랜드 가치는 뛰어나지만 사실은 생산 능력이 작으니까 결국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동안 몇십 년 해온 가치 이 데이터를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걸 봤거든요. 그 기아 CEO 인베스터 데이 할 때 네네네. 그때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거기서 서로 데이터 이제 그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데이터도 서로 공유하고 벤츠에서 받은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알파마이고 돌아다니면서 그 데이터도 현대차에 주는 걸로 서로 공유하는 걸로. 엔비디아라는 허브를 통해서 네, 공유하는 걸로. 공유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보고서가 나온 걸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럼 결국엔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 입장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 회사가 현대차 그룹이니까. 그러면 저는 젠슨항이 충분히 한국에 또 오는 목적이 되지 않겠냐. 그런 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본질을 봐야 되는 거고 젠슨항이 온다라는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네. 왔다 간 이후에 맞아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보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걸 또 이제 골라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 이후에 또 현대차가 그 본질을 보여줬던 네. 것처럼. 그리고 현대차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PER이 현대차가 이제 20배 가까이 돼요. PER이 4배짜리 회사가. 그 사실 20만 원대가 PER 4배, 5배 네. 받았었는데 그로부터 한 3배 이상 3배 이상 올랐죠.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시장은 더 이상 자동차 관련주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안 돼라고 알려주고 있고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 75만 원대에도 진입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또 이제 늘 항상 고민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로봇은 아직 돈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직은. 적자예요. 적자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모멘텀이 꺾이면 소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적과 달라요. 그럼 소진되면 빠질 때 확 빠져버려요. 그때 3월에 기억하시겠지만 전쟁이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당시 전쟁 나고 나서 그때 65만 원까지 갔던 현대차 주가가 44만 원까지 폭락합니다. 예.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전쟁 때문에. 그래서 그때 로봇주들 다 많은 기업은 코스닥에 있는 일부 기업은 반토막 나버렸어요. 고점에서. 그랬다가 이제 현대차가 좀 5월부터 다시 달렸죠.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또 금방 회복하더라고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지만 그래도 명확하죠. 미래는 로봇의 미래는 명확하고 선도 업체니까 계속 잘 가져가시는 거 좋은데 변동성이 되게 커요. 삼성 하이닉스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추격은 하지 말자. 네. 아무리 뭐 요즘에 뭐 일부 증권사에서 뭐 100만 원 얘기도 나오잖아요. 현대차 목표 주가. 근데 그런 목표 주가보다도 어차피 지금 너무 단계에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기다리면 또 이렇게 모멘텀이 좀 꺾이는 구간에선 충분히 또 싸게 살 기회 주거든요. 줍니다. 기다리면. 근데 이제 사람 심리가 지금 막 젠슨항 오고 또 현대차 이런 좋은 얘기들 들리면 그냥 지금 당장 사고 싶어요. 사고 사실. 싶죠. 예. 항상 올라갈 때 사고 싶은 예, 게 또 정상이에요. 맞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리고 이제 사서 만약에 좀 며칠 기분 좋다가 확 빠져버리면 이제 좀 후회하죠. 좀만 기다릴 걸. 근데 그런 후회 연속인데 기왕이 지금 뭐 현대차를 PR 20배 근처에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지금 보유는 계속 하시되 저는 현대차 그룹은 28년까지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길게. 대신에 중간중간 폭락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그때 놓치지 말자. 지난번에도 50만 원 깨졌을 때. 또 외부 요인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때. 예. 그리고 이번에도 한번 70만 원 넘었다가 또 50만 원대까지 한번 또 빠졌어요. 순식간에. 그때 이제 8천 찍고 탁 확 빠졌을 때.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런 게 급락이 한 번씩 나오니까 그때를 좀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급락할 때 좀 이런 그 피지컬 AI 관련주들은 담아가시면 좀 좋지 않겠냐. 삼성 하이닉스랑 좀 달라요. 삼성 하이닉스는 물론 지금은 이제 너무 올라서 쫓아가긴 좀 그렇지만 밸류가 받쳐주는 회사니까 네. 실적 나오니까 사실 추격해도 해서 좀 물려도 편해요. 숫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금방 회복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도 덜하고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빠지면 기회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장의 실적 숫자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과 또 실적이 항상 뒷받침되는 주식은 또 볼 때 좀 달리 대응을 맞아요. 해야 된다는 거 아마 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이라면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그 삼성전기 질문 이번 주 지금 주 초구나. 지난주에 많이 들으셨죠? 지난주에 뭐 이제 막 200만 원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기가 네. 사실은 실적은 나와요. 네. 실적 추정치도 높아져요. 그런데 멀티플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 AI 로봇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 거라 실적이 단단한데 아직 저평가되어 있지만 얌전하게 오르는 것들이라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성격? 맞아요.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삼성전기가 저는 뭐 200만 원 가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당연히 숫자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허황된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명확한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가 그냥 독점이죠, 독점. 근데 MLCC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베라루빈 나오니까 베라루빈에 탑재되는 MLCC가 훨씬 많거든요. 단가도 비싸요. 비싸고 이 스마트폰에 1000개 들어간대요, MLCC가. 네. 근데 그 전기차에 한 그 10,000대? 10,000개 정도 들어가고 여기 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최소 30,000개. 그리고 그 서버 렉 하나에. 예. 거기다가 아마 그 이제 베라루빈 한 5만 개씩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단가가 훨씬 비싸겠죠. AI 데이터 센터는 GPU가 순간순간 데이터를 받아다가 연산도 하고 그럴 때만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기가 한 번에 확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때 MLCC가 그 역할을 해주죠. 댐 역할 하는 거잖아요. 전기 받아다가 방전해주고. 근데 그거를 그냥 중국산 쓸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안보 문제도 있지만 품질이 안 되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용은 무라타랑 삼성전기가 양분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원래 범용 MLCC는 삼성전기가 세계에서 3위인가 할 거예요. 조금 밀려요. 네. 점유율이 범용 쪽은. 중국의 위협도 좀 있고. 근데 1위는 무조건 무라타예요, 사실. 항상 무라타가 1등인데 요 AI 데이터 센터만큼은 무라타하고 지금 점유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 2등을 둘이 같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훨씬 높게 주는 거죠.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여기 1등이 삼성전기네? 그리고 무라타는 되게 회사가 보수적입니다. 일본 회사도 알잖아요. 증설도 되게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가격 인상도 약간 좀 소극적인 것 같고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삼성전기는 아니죠. 증설도 할 거고 네. 가격 인상, 단가에도 적극적이고 이런 걸 뭐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거기다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플립칩 BGA 요게 이제 큰 기판. 그게 역시 그 PC에 들어가는 기판 같은 건데 요게 불황이었지만 요즘에 요것도 역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둘 다. 거기다가 카메라는 로봇에 또 들어가겠죠. 이건 스토리텔링 하기 좋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니까 이건 진짜 AI 찐 수혜주다. 경쟁자도 없다. 실적 좋네? 올리자. 이렇게 좀 이제 쏠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0만 원까지 갔는데 다만 지금은 조심은 해야죠. 지금 PER이 100배가 넘었어요. 100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고민인 거죠. 예. 그러니까 밸류는 당연히 좀 목이 찼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제는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죠. 당연히. 신규 매수는 어렵고 다만 보유한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냐. 그거는 좀 왜냐면 비싸다고 주가 꼭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안 좋은 이슈가 생겨야 돼요. 시장이 무너지든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코스피가 안 꺾이고 망가잖아요. 그럼 더 갈 수도 있어요. 전기가.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고민할 자리는 아니고 당연히 투자는 안 되고요.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내가 좀 여기서 그 어떨 때 좀 팔지. 그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아서 지수가 갈 때까지 한번 가볼 건지. 네. 아니면 손절을 잡는 거죠. 나 요 정도 빠지면 일단 이익 실현 해버리겠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밑을 잡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기준을 잡고 이렇게 한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항상 그 시장에 뭔가 몰아치는 시장의 분위기, 뉴스들, 기대감들. 근데 사실 그건 또 예상하기도 힘들고. 당장 그 스페이스X만 해도 이제 상장까지 2주가 안 남았거든요. 한동안 또 우주 관련주들 기대가 확 몰리다가 또 최근에 좀 피지컬 AI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은 좀 기대감이 빠지기도 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모르겠네.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그 기대감이 살아있을지는. 왜 우주 관련주들도 주목을 좀 받았잖아요.
뭐 엄청 받았죠. 사실 연초 이후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또 빨라진다고 하니까 네. 가장 대장주가 미래에셋 증권이었잖아요. 근데 좀 많이 빠졌어요. 엄청 빠졌죠.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죠. 시장이 너무 앞서갔다. 기대감에 의해서. 사실 계속 좋으면 그 상장 이후로도 계속 좋을 것 같으면 주가가 계속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한 30% 빠졌다는 건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소멸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가 너무 높은 밸류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수급의 블랙홀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게 이렇게 어떻게 분석하는 걸 이렇게 보면 우주항공주한테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거대한 회사가 하나 상장하니까 이제 인정하는구나. 근데 한편에선 경쟁 회사들은 수급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마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때문에 소부장이 빠지는 것처럼 이걸 사야 되잖아요. 이쪽을 잡기 위해서 비슷한 섹터의 다른 기업을 팔아야 되는 거죠. 돈은 한정적이니까. 또 ETF에 새로운 뭐 예를 들면 UFO ETF가 실제로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그 티커 네, 맞아요. UFO예요? 거기에 만약에 스페이스X가 들어간다 떡하니 네네네. 다른 회사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 비중. 비중이 확 빠져버리겠죠. 뺏기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M7 추종하는 ETF가 만약에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스페이스X가 들어간다고 치면 지금 시총 6위 정도 예상해요. 미국에서. 그러면 누군가는 빼야 돼요. M8으로 하든지. 예. 아니면 수급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총 500조짜리가 상장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선 누군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수급을 어쨌든 이걸 추종하는 펀드나 ETF는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비싸고 싸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물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는 상장한다고 수혜가 아니라 이제 이미 반영은 한 데다가 주가 이미 올라갔고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면 이벤트가 또 끝나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큰 자금들은 스페이스X를 살려고 그러겠죠. 거기는 되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만 하는 기관들. 쫓아가야 되니까 그런 물량들을 하려면 또 다른 데서 돈을 좀 빼야 되고,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들한테는 조금 오히려 저는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요거는 좀 선반영과 네. 일시적인 수급에 또 왜곡일 수 있는 거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우주 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또 각 기업들이 거기서 얼마나 또 실적을 내고 있는가를 당연히 맞아요. 보면서 또 차별화 되겠죠. 맞아요. 그 안에서도 돈 잘 버는 기업도 있고요. 괜찮은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적자인 기업도 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쪽은 좀 너무 과하게 좀 올라갔다면 일정한 조정은 좀 불가피하고, 또 얼마 전에 그 아마존이 했던 그 뭐죠? 예, 로켓, 블루 오리진이 폭발 사고 한 것도 이게 썩 좋은 이슈는 아니죠. 그만큼 좀 쉽지 않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가 그만큼 대단한 건 맞아요. 거긴 너무 잘했고. 예. 근데 다른 쪽은 그럼 경쟁력이 있나? 그럼 오히려 스페이스X로 더 쏠려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밸류 할인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호황 장세에서도 참 우리가 고민할 게 많습니다. 네. 또 하나의 고민은 염성아 이사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된다는 거. 영상 더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좀 바쁘셔가지고. 7월에 한번 또. 아유, 그럼요. 네, 네. 7월에. 다음 주도 좋고요. 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